어쨌든 간에 비트코인도 좋고 다 좋은데 반드시 부동산도 신경을 쓰시고 반드시 서울과 경기권에 등기를 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벌만만입니다. 오늘은 요새 하도 부동산이 핫해가지고 저도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씩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자산이 더 좋은 자산이냐, 이 자산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은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뭐 한 10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럼 그 건물에다가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느냐?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정말 좋은 자산이고 최고의 자산이지만 이걸 완전히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항상 있다는 거죠. 내 거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세금이나 뭐 이런 것도 엄청 나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거는 눈에 그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론이나 정치에 의해서 내 자산이지만 내 맘대로 못하게 되고 세금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자산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최고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말할 필요 없는 정말 최고의 자산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물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처냐? 제 나름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vs 서울 아파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뜻할 겁니다.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면서도 인생에 자기가 땡겨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최고로 많이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정말 디지털 자산의 미래고, 이 탈중앙화 됐다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철이나 금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임의로 어떤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고 누군가 이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파트라는 거는 이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서 조정에도 깔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아파트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가격 내려간다고 팔고 올라간다고 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비트코인은 최고의 자산, 현재 넘버원, 확고 부동한 넘버원 자산입니다. 넘버원 자산. 한정돼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다는 거, 아무도 검열할 수 없고 아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국경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자산은 없습니다. 세상에. 혁명적 자산이고, 단점이라 그러면 높은 변동성,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면 마이너스 70%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 대출의 한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LTV니 그 자산의 몇 %까지 내가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대출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대출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대출이나 뭐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완전하게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왜 좋냐? 왜냐면 이건 인생 최대 레버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TV가 60%, DTI가 뭐 DSR이 얼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고 지금은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전세까지 끼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더라도 꽤나 큰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월급쟁이가 10억짜리 물건을 소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월급쟁이도 이 10억짜리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10억짜리는 이제 큰 금액이 아니게 되었지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이었다. 이제 전세를 활용하면 이제 몸테크 하면 돼. 몸테크. 예? 조금 후진 집에 가서 월세 살면서 몸테크로 몸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강력한 인생 최대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다면,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런 인생 최대 레버리지까지는 땡길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집을 사는 동시에 얘를
담보로 맡기고 그러면서 이 대출이 가능한 건데, 이런 강점이 너무 좋다는 거죠. 예.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담보라는 거,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담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다. 그리고 심지어 이율도 낮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자도 낮게 받을 수 있는 거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얕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놀러 갔는데 뭐 도쿄나 LA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세상에 좋은 데만 놀러 댕기잖아요, 보통. 중국의 베이징, 미국의 LA 좋은 데만 댕기니까 서울이 얼마나 뛰어난 도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이 싱가포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복잡도나 이런 거 면에서, 좀 복잡도나 인구나 면에서 좀 싱가포르랑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서울을 어느 정도 모티브로 한 것도 있고요. 뭐 창의공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인천공항 비슷하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뭐가 다르느냐? 싱가포르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출산율도 얘네가 1.0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서울하고 싱가포르는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이 강이 다릅니다. 강, 식수원. 이 강이 다릅니다. 이 수도권 인구가 다 물 마시고 빨래하고 샤워하고 다 해도 어떤 수량을 가지고 있다. 도시 한가운데 폭 1km짜리 강이 흐르는 어마무시한 도시다, 정말로. 물 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서울이 다른 나라의 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서울의 정말 강력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싱가포르는요, 담수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도 마실 물이 수입을 의존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수가 100% 자급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하철 노선은 이제 짜잘한 값이면 23개, 그리고 싱가포르는 6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조사해봤을 땐 6개였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핫플이 어디냐? 뭐 종로, 명동, 강남, 성수, 잠실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마포 뭐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싱가포르도 핫플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그렇게 많은 핫플레이스가 있진 않다는 거죠. 서울 어디를 가도 비슷한 정도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돼 있어요.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나 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에도 그런 핫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서울에 살고 서울을 맨날 보니까 대단하지 않은 줄 알아. 한강대교, 한강에 달이 이렇게 많은 것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생강 흐르잖아요. 한강은 비교가 안 돼요. 유럽의 도시들하고 서울을 비교를 하면요, 서울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런던 빼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절대 만만치 않은 도시다. 예. 이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치안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다. 세계적으로도 살기가 좋다. 그리고 지하철 플러스 버스면은 못 가는 데가 없어. 정 안 되면 택시라도 사는데 택시도 바로 와. 카카오 택시 이런 걸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군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고효율로 지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너무 많고 이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고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말 흉물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적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적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은 일단 서울 들어오려면 일단 산 넘어와야 돼요. 산을 넘어와야 되고, 산을 넘어오는 데에는 요소에 다 군부대가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서울까지 어떻게 들어왔어. 서울에 들어오면 이걸 보라고, 이걸 보라고. 다 아파트, 다 아파트, 다 아파트, 다 아파트, 다 아파트, 다 아파트. 이거 보세요.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하나하나가 요새입니다. 예. 아파트 하나하나가 요새예요. 이거 보세요. 다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를 나중에 결국에 뭐 탱크로 밀고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뭐 미사일로 때려봤자 아파트 안 부서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라서. 미사일 하나로, 뭐 미사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사일 하나로 아파트 못 무너뜨려요. 뭐 당연히 충격은 있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뭐 미사일 퍼부을 거예요? 민간인 사는 데를? 그럴 수는 없거든요. 민간인이 밀집한 데를 타격한다는 거는 거의 국제사회에서 진짜 사망 선고 받는 거고, 거기다가 보세요. 이 아파트 하나하나를 다 클리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탱크로 밀고 들어온다고 쳐요. 탱크로 이제 밀고 들어왔어. 밀고 들어오면 보병들이 와서 이제 클리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 하나하나 다 점령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점령해야 돼요. 이 요새를 하나하나 점령해야 돼. 그러면은 문 하나 열 때마다 적군이 있을지 부비 트랩이 있을지 알아요? 아주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백만 예비군이 여기에 다 박혀 있습니다. 요런데 다 수백만 예비군이 박혀 있겠죠?
한 집에 뭐 몇 명 있는 집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백만 예비군이 이제 분산되어서 있단 말이에요. 다 총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요, 전부 다 중간에 그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그 요소마다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어떻게 돼 있느냐, 아파트에 사로가 다 있습니다. 막 대공포 있어요, 위에 아파트에.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엄청 골 때리는 도시예요. 그 적이 만약에 침공을 한다 그러면 이 서울을 뚫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뚫고 들어오더라도 서울을 점령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욕조랑 싱크대에 물 받아놓고 버틸 거라니까 다. 그럼 이제 쉽지 않겠죠? 서울 자체가 엄청나게 요새화돼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전쟁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리스크. 이 전쟁 리스크라는 게 서울의 하락 요인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휴전국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 서울 부동산이 이 가격이겠습니까? 훨씬 더 올라갔지. 도쿄도 그렇고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급 주택 단지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싼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휴전국이 아니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부동산 쓸어버릴걸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맨날 뭐 북한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위협을 잘 못 느끼지만, 일본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한번 날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오히려 세계적인 자금은 안 들어온 거예요, 서울 부동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서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오히려 휴전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아파트, 그 많은 문을 전부 다 클리어할 수 있느냐.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인구 감소는 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고요. 서울 부동산이라는 것도 한 15년에서 20년 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등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 때가 되면 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떨어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뭐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인구 감소가 서울 부동산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 20년 안에는. 왜냐면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먼저 지방 인구가 줄어들어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방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라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수도권 부동산은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예시적인 경우지만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통일이 되면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면 북한 지역이 많이 올라갈까요? 실제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을 때 있잖아요, 정말 집값이 많이 뛰고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간 건 서독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동독에서 똑똑한 친구들, 동독에 있던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은 동독 쪽에는 먹고 살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독 쪽으로 넘어와서 서독 쪽 집값이 더 뛰더라. 그런 게 역사의 교훈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통일이 되더라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될 겁니다. 통일이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도권이랑 서울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정치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가진 자본이나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불려야 되는 거고요. 어떤 지방에 강력한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지방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냥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에 집중 가속되는 게 그냥 법칙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이 기반 인프라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기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 세주는 회사 있거든요. 자기들이 건축한 거를 이제 월세 받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와가지고 리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외국 자본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도요, 서울의 땅, 특히 상급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투자자, 외국 자본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국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진짜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한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도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초고압 전류나 초고속 인터넷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라는 거는 엄청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고압 전류가 필요하고 또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부 다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5G라든지 무선 통신망까지 쫙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좁은 공간에 확 몰아놨을 때 시너지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도시일 거고 가장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도시일 거다.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인구 3천만이 돼도 서울에는 1,000만이 살 겁니다. 대신에 부산 인구는 400만이 깨졌죠. 부산은 400만이 깨졌어요. 그 좋은 도시 부산이 400만이 깨져서 부산 사람들도 다 서울로 몰려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얘기인데 다산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산정약용이 누구신 줄 알죠? 목민심서를 쓴 사람인데 이분이 청렴하고 굉장히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서울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대부의 갑법은 벼슬길에 나갔을 때는 빨리 높직한 산원떡에 셋집을 세워 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사대부 양반들은 남산 높은 데다가 집은 사지는 못하니까 일단 셋집에라도 살아야 된다. 이 높직한 산원덕이라는 건 남산을 뜻하는 거예요. 남산골이 이제 양반들 모여 사는 데거든요. 원래 양반의 위치죠. 만약 벼슬에 떨어지게 되면 서울의 의탁해 살 자리를 청하여 문화의 안문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의탁해야 된다. 서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라. 의탁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디 기대서라도 서울에 살아라. 벼슬에 떨어지게 되면 과거 시험 봐서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 어디 기생의 살 자리라도 구해가지고 살아라. 거기 살면서 이 문화와 안문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 문화와 안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이 가장 문화가 빠르고 볼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정보가 빠를 거고 여러 가지로 뭐 문화가 빠르고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나는 지금 죄인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너희들 일단 시골집에 숨어 지내도록 하는데 너네는 반드시 나중에 서울의 인문안에서 거처해라. 반드시 서울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세가 쇠락하여 도성 깊이 들어가 살 수 없다면 이 도성 깊이라는 게 뭡니까? 상급지로 들어가 살 수 없다면 모름지기 잠시 근교에 머무르며 과수를 심고 경기도에 머무르며 과수를 심고 채소를 갖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돈을 벌어 가지고는 도성의 중앙에 집 사서 들어가라. 그래서 야, 너네 잘 살기 위해서는 문화와 안문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러려면 빨리 서울에 들어가 살아야 돼. 서울에 네가 좋은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고 또 집 없으면 셋집이라도 살고 벼슬길 떨어졌으면 그래도 서울에 어떻게 기생해서라도 살아. 그리고 일단 내가 위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네 이제 시골로 보내서 미안해.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서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네가. 그래서 상급지로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상급지로. 근데 상급지로 갈 수가 없으면 일단은 상급지가 아니라도 근교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상급지로 들어가자 우리. 이런 거죠. 다산정류의 통찰은 뭐냐. 서울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서울 근처에. 문화는 서울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중심이고 현자의 중심이고 문명의 발원지고 미래에도 중심일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성장성으로는 최고인데 실존도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비트코인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잠도 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저의 목표는 비트코인이 4월 5월에 쫙 오르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일단은 지금 코인에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일단은 먹을 건 먹어야겠죠. 코인에서 일단 먹을 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코인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너무 좋죠. 그냥
코인 그냥 비트코인만 모아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아니거나,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산을 불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만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또 이쪽으로 또 가야죠. 서울의 잠재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가치를 봤을 땐 지금의 가격이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동산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계속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구가 주는 거는 자명한 거고, 한 20년에서 30년 후 정도 되면 그때는 부동산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때는 부동산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에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에 있는 자원을 자꾸 코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다. 부동산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계속해서 그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부동산은 너무너무 정치적인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부동산은 너무너무 정치적인 자산이고 내 거지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신 분들은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을 옮겨가는 게 낫고, 부동산을 계속해서 획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모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젊은 날에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 뭐 영끌이니 뭐니 뭐 그렇게 안 좋게 말하지는만요, 영끌이들 뭐 다 망했다지만 5년 전에 영끌했으면 지금 집값 2배 됐어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아무래도 직업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장을 다녀보시거나 알아보신 분들은 이거 놀라 자빠질 거예요. 우리도 비트코인을 모아가면서 이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돼요. 나라가 이걸 해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건설업자입니다. 1년 반 전부터 주택 공급 부족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착공이 없다고. 만나면 착공이 없다고 걱정을 했어요.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 자재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착공 안 해서 공급 없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내려가죠? 못 내려갑니다. 두 귀 사이에 있는 뇌라는 걸 이용해서 생각이란 걸 해보십시오. 집값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요 이 부동산에도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부동산에도 늘 신경을 쓰십시오. 코인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인으로는 부자 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모아 가신다면 이제 몇십 년 뒤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 당신은 어디서 살 건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그리고 내 인생 최대의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부동산에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부동산 얘기를 하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도 좋고 다 좋은데 반드시 부동산도 신경을 쓰시고 반드시 서울과 경기권에 등기를 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불만맨이었습니다.